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셨나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잘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이제 좀 깔끔했고요. 저번 이제 작년이 조금 지저분한 게 많았죠. 그리고 또 어렵게 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지금은 공부한 친구들에게 그다지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좀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총평을 적어놨는데 그 총평 적은 그대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무난했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제 2차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역대급이었는데 그에 비하자면 이제 난이도 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문제 유형도 단순 지문형에서 벗어나서 사료를 제시했던 문제가 11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순서 문제 5문제, 개수 문제 2문제, 선택 유형 문제 2문제 등 다양한 이제 자료와 유형도 존재했다는 거. 선제 내용도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수준은 중으로 봅니다. 선지의 오답 구성에서의 난이도 높이고자 많은 선택지의 모든 내용을 이제 알고 답을 선택하려고 했다면 현장에서 꽤 시간이 걸렸을 건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문장은 제가 왜 적었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학생들에 따라 가지고 수험생들에 따라 가지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은 출제위원들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분명히 조금 섞어 놓는 게 있거든요. 선택지 구성에서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바로 단어를 바꾼다든가 문장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에 걸려든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근데 문제풀이할 때 항상 강조하죠. 그런 것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어, 그다음 모르는 문장에 빠지면 안 된다. 버려라. 즉 소거법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집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간과 그 다음에 정답률이 떨어졌을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정답률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잘했냐 못했냐가 이번에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문제풀이 요령에 있어가지고 조금 훈련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수월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문장 한 4-5개만 버리면 속도와 정답률이 팍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4-5 정도 되는 내용의 문장을 잡고 늘어지는 순간 시험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뭐 좀 굉장히 이제 그 문제풀이 스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느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거 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누차 강조하지만 네가 모르는 거 가지고 요행을 바라지 마라.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래가 틀리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뭘 바라는데? 공부 안 한 거고 모르는 건데. 대신 그거 버렸는데 답이 안 온다 이렇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버렸는데 답이 보여.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그거 가지고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이야기를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 문장에 보게 되면 이번 시험에서 힘들었던 수험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요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적어놨고요. 합격 성적은 남경은 85점, 여경은 90점 정도로 봅니다. 만점 방지형 문제와 합격 방지형 문제로 나왔던 문제는 4번 대공의 난이 포함된 통일신라 시기 반란 순서하고요. 15번 수민론이 포함된 대한제국의 정책 문제. 그럼 20번 화폐개혁이라든가 사상계 창간, 그 다음에 사상계 창간,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내용이 제시된 장면정부 시기의 사실 지문 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5점 정도 잡았고요. 여경은 조금 더 높습니다. 90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1, 자, 그 다음인데, 그러면 2차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의 부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난이도와 출제 유형, 선지 구성을 유지할 거라 생각됩니다. 딱 이 정도가 올해 2차까지 예견되고 준비하고 낸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로 딱 이 정도 수준과 이 정도의 난이도, 이 정도의 문제 유형을 딱 유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 확인뿐만 아니라 기본서를 꼼꼼하게
이거 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선택지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약집이라는 게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를 많이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심화 수업 때 하는 내용들 있죠. 요거 위주로 좀 많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집과 기본서를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암기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암기하기는 기본서보다는 필기노트라든가 안 그러면 강의노트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번갈아가면서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암기적 부분은 강의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노트에서 한번 싹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회도가 할 때는 뭐로 본다? 기본서를 꼭 보도록 하시고 기본서 보면서 뭘 잡아줘야 됩니까? 사료 꼭 잡으면서 기본 강의 노트라든가 필기노트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조금 세세한 내용들 있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다음 2차 시험에서 완벽하게 정복이 가능해질 겁니다. 알겠죠? 기본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쉽죠? 고구려의 소국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리사위제. 그러면 1번 큰 새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자, 이거 제가 기본서에 다 적어놨는데 만약에 몰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덮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고구려인지 뭔지 몰라? 알아 몰라? 몰랐죠? 덮어.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세배를 추징했다. 뭡니까? 뇌물죄와 횡령죄를 엄하게 다스렸던 나라죠. 어디입니까? 백제입니다. 백제. 이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문제도 몇 번 만들었습니다. 자, 3번 대가들은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이 되었다. 맞죠? 고구려의 대가들, 상가, 고추가, 대로패자들은 그 아래 사자, 조의 선인을 따로 두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 다른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게 되면 소, 말 등으로 배상했다. 이거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럼 동의로 갑니다. 자, 그럼 보자. 1번. 자, 1번.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만에서의 특징입니다. 사만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진안에서 나왔던 특징입니다. 제가 기본서 다 넣어놓고 OX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몰라도 돼요. 알겠지? 이번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주자면 이번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애들 또 성적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왔는데 한 애가 굉장히 성적 좋은 애였어요. 좋은 애인데 얘는 기본서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1번 딱 보는 순간에 어디선가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같은 기본서에서 분명히 공부했기 때문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봤을까? 그거 고민한다고 시간 다 보냈다고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 내 말은. 딱 봤을 때 모르면 어떻게 해라? 지금 네가 1번 안다 모른다고 중요하잖아. 안 중요해. 니한테 중요한 건 뭐야? 성적이야, 성적. 이거 내가 아냐 모르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다? 1번 버리는 거야. 이게 자꾸 늘어지지 마. 버리고 뭐다? 3번을 자꾸 3번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버릇입니다. 버릇을 고치도록 하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내용의 비석에 새겨진 나라가 되겠죠. 하늘 앞에 맹세한다, 충돌을 지킨다, 이런 말이 나온 뜻은 뭡니까? 임신서기석이죠. 임신서기석의 내용에는 하늘의 앞으로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과 6.25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디가 됩니까? 신라가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그죠? 거치부 국사. 진흥왕 때 사실이죠. 자, 태학을 창설했다는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방군제란 말이 나옵니다. 자, 방군제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 이것도 몰랐으면 그냥 덮고 가는 거야. 그지?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방군제, 방이랑 자체가 나왔던 것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오방이죠. 오방. 오방제입니다. 오방제. 오방으로 지방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방군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중앙으로 오부, 지방을 오방으로 나눴던 국가는 백제가 되겠죠. 백제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담로가 나옵니다. 담로도 역시 어디로 갑니까? 백제로 가죠. 백제 무령왕 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 기역 니영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신이 수기원의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해가, 자, 대봉해가 나옵니다. 왕과 왕자의 이름이 성이 대시야. 그럼 어느 나라가 되죠? 발해가 되겠죠. 대봉해가 글을 올려서 기역을 니은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서로
사신 윗자리 다툼을 했던 거죠. 이거 쟁장 사건이 이야기합니다. 쟁장 사건. 쟁장 사건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국가는 통일신라와 발해죠. 그러니까 이제 대봉에 있는 발해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발해가 통일신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겠죠. 그러면 기역이 발해가 되고 니은이 통일신라가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도록 할까요? 삼성육부 발해 거 맞나요? 맞습니다. 발해의 중앙 관제가 되고요. 사심관제도. 자, 사심관제도는 고려로 가는 거죠. 그럼 2번 오경 15, 60이죠. 발해 맞나요? 맞습니다. 지방 발해 지방 행정제도가 되는 것이죠. 상수리제도 통일신라 맞나요? 네,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상수리제도가 나중에 고려 때 뭐로 발전돼 갑니까? 기인제도로 발전돼 가죠.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로 하는 것이고, 빈공과는 당나라에서 봤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입니다. 그다음 구소당 십정은 통일신라로 하는 것이고, 주자감은 발해로 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시기적으로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은, 자, 요게 아까 제가 찍었던 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2번에 나온 대공의 난이 문제가 되는데, 대공의 난이 기본서에 있는데, 기본서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96각간의 난이라 되어 있습니다. 96각간의 난이 무슨 말이냐면 96개의 가문이 반란에 도모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 첫 번째 시장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대 등이었던 각관이었던 대공이 먼저 반란을 일으키고요. 이 대공의 반란에 대해서 96개 가문들이 서로 이제 이익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반란에 연루되는 겁니다. 그래서 96각간의 난이 바로 대공의 난입니다. 제가 언제 발생했던 겁니까? 해공왕 때 발생했던 것이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창의 난은 언제 발생하죠? 이건 신라 하대 헌도광 때 발생합니다. 헌은 문진할 때 헌도광이죠. 그 다음에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 발생하게 되고 신라 중대죠. 그 다음에 3번 원정과 애노의 난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거는 이제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복의 난은 문송왕 때 발생합니다. 제가 신라 하대 왕들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특히 9세기 왕들은 좀 주목하라고 했죠. 신라 하대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8세기에 해당되는 왕이 있고 9세기에 해당되는 왕이 있고 10세기에 해당되는 왕이 있는데, 8세기에 해당되는 왕이 선도왕과 원송왕이 있어요. 그럼 9세기에 해당되는 왕이 헌도광, 흥도광, 문송왕. 자, 진성왕인데 진성왕은 남자 여자야? 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세기에 해당되는 왕이 효공왕, 경혜왕, 경순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선원, 헌흥, 문진, 효경경. 선원, 헌흥, 문진, 효경경. 자, 그 다음에 9세기 왕들은 뭘 주목하라 했죠? 반란을 주목하라 했죠. 반란. 이 반란 가지고 정리를 잘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헌도왕 때 나왔던 것이 바로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그 다음에 문송왕 때 나왔던 것이 바로 장보고의 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것은 흥도왕 때가 됩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면 흥도광,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면 문송왕. 그 다음에 진성여왕 때는 반란이 많죠. 그래서 밀란까지 발생해가지고 대표적인 원정과 애노의 난이라든가 족고적인 난에 주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죠? 2번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4번, 3번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밀추친.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공의 난이라든가 이런 것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좀 어렵게 느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자, 5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90점 정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밀추친 왕의 재위 기간입니다. 대가왕년이 왕에게 투항하죠. 이 왕이 누굽니까? 왕건이죠. 태조 왕건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1번 왕괴난이 일어났다. 왕괴난은 언제 발생하죠?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서로 왕이 오르려고 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해종 때 왕규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해종 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 광군 조직은 3대 종종대입니다.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설치했던 특수군이 되는 거죠. 3번
고구려에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북진정제 펼쳐나갔고, 그래서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영토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4번 기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정을 통합하겠다. 불교 종파 통합을 추진했던 왕은 광종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같은 경우도 이건 실수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고려 시기의 연호죠. 첫 번째 광덕 준풍, 이건 전부 다 언제 연호죠? 광종 때 연호죠. 그리고 광덕하고 준풍은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흥, 건흥, 이건 전부 다 발해 때의 연호가 됩니다. 그럼 수덕 만세는 그렇지, 궁예 때의 연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원, 이거는 언제 연호가 됩니까? 신라 법화왕 때 연호가 되죠. 그 다음에 인하이 나오죠. 인하는 언제 때 연호가 됩니까? 그 발의 연호 같은 경우 어떻게 그랬죠? 천인 대건 이렇게 기억하랬죠, 그지? 자, 천통, 그 다음에 인한, 대흥, 건흥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대조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무왕, 이거는 문왕, 그럼 이거는 이제 선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준풍은 아까 이제 광종이라 얘기했고요. 자, 천수인데, 자, 이게 천수하고 천통하고 헷갈렸다고 하더라고. 참 할 말 없습니다, 그죠? 자, 천수는 언제 연호입니까? 왕건 때 연호죠. 그래서 천통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천수, 천통 다른 겁니다. 답은 그렇죠. 3개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기역에 들어갈 무신 집권자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의방 가면 정중부 다음에 누구죠? 경대승입니다. 정중부, 경대승, 여민, 최충원, 그 다음에 최후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구인데, 정중부 같은 경우는 중방을 추대로 받아가지고 권력자 됐거든요. 지수 뭡니까? 중심기구는 중방이 됩니다. 근데 그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경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중방에 못 나가죠. 중방 나갔다가는 정중부의 세력들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자신의 사병집단을 만듭니다. 그 사병집단을 도방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대승이 병으로 죽고 중방을 추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권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의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또 어디에 중심으로 정치에 나간다? 무신들의 합작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방 중심으로 정치를 해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야? 최충원이야. 그럼 중방에 나갔다가는 함부로 못 나가는 거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사병집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도방이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최충원은 머리가 좋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또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교정도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정도감의 책임자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죠. 교정별감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최후 때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최후는 더 많은 기구를 만들어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방이라든가 서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정방은 인사권 행사하기 위한 기구고요. 서방은 문신을 고문으로 등용해가지고 정치적 보좌를 맡겼던 기구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군대도 하나 더 만들죠. 삼별초도 이때 창설이 됩니다. 알겠죠? 뭐 삼별초, 마별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삼별초 정도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사병집단이 도방을 처음으로 조직했던 것은 경대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방을 설치하고 1번은 누굽니까? 최후. 3번과 4번은 누구죠? 자, 3번은 이제 아까 얘기했고요. 4번이 바로 뭐냐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던 인물은 최충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민이 죽이고 권력 잡으면서 그 명분으로서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리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개혁하고자 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사건들입니다. 순서를 물어보죠. 자, 이거 재미난 게 근데 전부 다 최후 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려 전체적인 외적의 침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딱 최후 때만 이제 몰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몽골의 침략과도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먼저 강화촌도입니다. 강화촌도는 몽골의 1차 침략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주성 전투 나오죠. 자, 귀주성 전투는 언제가 됩니까? 몽골의 1차 침략 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장도감 서치가 나오죠. 대장도감 서치는 여기서 뭘 만들었습니까?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천도 때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요. 강화도 천도하고 난 다음에 설치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리얼이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살리타가 사살되는 게 몇 차 침략이죠? 2차 침입 때죠, 그죠? 자, 2차 침입 때 이제 살리타가 사살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봐. 자, 봐봐. 이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약간 엄밀하게 나왔는데 최후 때 몽골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후 집권시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강동의 역이 있습니다, 그죠? 김치려 장군이 처음으로 몽골과 만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거란군을 격퇴해 나갔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이제 뭘 요구합니까? 조공을 요구해가지고 조공 관련해가지고 논의하다가 사신으로 왔던 조고요가 이제 필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골이 1차로 침략에 왔는데, 자, 요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야? 박서야, 박서. 박서가 어디서 활약합니까? 귀주성 전투에서 활약을 해놔있죠. 그렇지만 이제 개경이 함락되면서 우리가 몽골에게 항복을 해요. 자, 그러면 몽골의 1차 침략 때 우리가 항복했단 말이야. 그런데 최후도 이제 무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제 몽골에 항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수도를 옮겼다?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 겁니다. 강화도로 천도했다는 것은 대몽항쟁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에 바로 그해 바로 몽골이 또 쳐들어옵니다. 자, 왜 그러니? 일단 항복했는데 이놈들이 진짜 항복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같은 연도입니다. 1232년에 강화도 천도하자마자 바로 내려와요. 그때 이제 나왔던 전투가 바로 처인성 전투가 되고, 이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가 누구를 사살하죠?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연계됩니까? 몽골의 3차 침략, 4차 계속 연계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이런 몽골의 여러 침략을 막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렇죠.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거거든. 8만 대장경 조파는 어디서 했던 겁니까? 대장도감에서 했거든요, 이게. 그럼 순서 알겠죠? 어떻게 된다? 2차 침략 다음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8만 대장경을 조판했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오나요?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요 덩어리로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니은, 기억, 리을, 지긋으로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조선시대 신문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자, 첫 번째, 조례, 나장, 일수.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 부르죠? 신양, 역천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천민에 해당됩니다. 자, 몸은 양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양인이라고 하게 되면 천민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그지? 양인입니다, 양인. 근데 양인 안에는 보통 양인은 15세기 때는 이걸 뭐라 불렸냐면 양반, 중간계층, 상민을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양인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16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반상자가 일반화되면서 양인이라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양반하고 중류층을 제외한 상민이라든가
일반 이제 평민과 같은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5세기 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양천제라는 개념이고요. 한 16세기 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반상제라는 개념입니다. 하여튼 이때 양인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상민, 평민 으로 봐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부는 상민, 평민, 양민에 가깝지만 하는 일이 뭐다? 천하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이제 대우에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량역천이라는 7개 직업이 있습니다. 칠반천인.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상민에 속하였다. 뭐 그러면 뭐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15세기를 한정해서 보자면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논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양인에 속한다. 왜냐면 한자대로 보자면 양인에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양,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양인을 제외한 세력들을 그냥 천이라고 부른다. 양천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지?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양인에 속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조선 전체를 물어보는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다? 뭐 상민, 평민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난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조금 제한적으로 15세기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되면 논란이 있는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15세기 아니라 조선시대 신문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죠. 국편도, 국사편찬위원회도 그렇게 심각하게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공노비에게 유해잡직이라는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맞죠? 일단 관직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양천제의 개념에서 보자면 관직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양인만 가능합니다. 천인은 관직에 놓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양천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인은 누구나 관직에 놓을 수 있어요. 뭐다? 그러면 일반 상민이나 평민도 관직에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노력하면 중간계층도 관직에 놓을 수 있고 양반도 관직에 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관직에 놓을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얘도 상민 되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15세기 기본적인 양천제 개념이거든 이게. 천민은 관직에 못 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양천으로 구분 지은 건데, 근데 재주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천민 중에서도 노력 진짜 천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국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인재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 유해잡직입니다. 윤회와 유해가 있어요. 윤회라는 것은 18등급 안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조선에서의 관등 체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총 9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걸 조와 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과 하로 나누고, 이런 이제 체계가 있거든요. 요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가능하죠, 이게. 그지?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노비는 못 들어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 유외가 되는 겁니다. 그 분류 바깥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따로 규정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해 잡직이라는 말을 겁니다. 자, 잡직이라는 말은 기수직에 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지? 노비를 관직을 줄 수는 있어요. 그 유해직이야. 윤회직이 아니라 유해직을 주는데 그것도 어디에 한정하겠다? 그렇지, 기수직만 한정하겠다는 거야. 즉 문관과 무관직은 절대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분 누구죠? 뭐, 나온 김에. 그렇죠. 그게 장영실이에요. 자, 세 번째.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자, 물론 이제 조선에서 과거가 중시되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음소도 존재합니다.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는 음소도 허용했죠. 4번. 서울 차대법은 언제 나옵니까? 태종 때 나오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개. 자, 10번. 임진왜란 중 일어난 전투 순서. 자, 이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되나? 자, 제가 이거 전투 순서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월 이런 거 외우지 말았지, 그지? 어떻게 공부했죠? 자, 외란의 전투 순서. 육군이 있고 수군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투는 뭡니까? 부산진 전투죠. 정배장군 패합니다. 두 번째 전투는 동래성 전투입니다. 송상현 부사 패하죠.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경상남도로 떠나세요. 경상북도로 갑니다. 어디로 가죠? 상주로 갑니다. 상주 전투. 자, 상주 전투에서 이일이 패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 들어갑니다. 충청도 무슨 전투입니까? 당금대 전투 신립장군 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다? 선조는 의주로 비난에 가죠. 자, 승리 소식은 어디에서 들린다? 수군에서 들립니다. 자, 수군의 첫 번째 전투는 옥포해전. 자, 그 다음에 사천해전. 사천해전에서는 뭐가 등장하죠? 거북선이 등장합니다. 근데 육군이 이제 그 평양까지 먹고 위로 가기 위해서 군수물자라든가 병력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배를 실어 쭉 가는데 이걸 어디서 격파해버렸다? 한산도 대첩에서 격파해버리죠. 평양에 안했던 게 6월이고요. 한산도 대첩이 7월입니다. 그래서 한산도 대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 못 치고 올라가고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방을 이제 배가 아니라 육로로 들어오려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1차 진주성 전투가 됩니다. 여기서 김시민이 막아내죠. 그래서 이제 곡창지대를 방어했던 의미도 있어요. 수군의 승리 같은 경우는 남의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창지대였던 전라도 지방을 방어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1593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1592년 상황입니다. 4월, 5월, 7월, 10월이 되고요. 그 다음 159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명나라 원군과 함께 위에서 우리 치고 내려오죠. 몇 번째가 됩니까? 9번째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평양성 전투가 되고, 자, 10번은 이제 명나라가 왜군을 너무 쉽게 봤죠. 단독으로 서울 쪽으로 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벽제관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집니다. 이호성의 명군이 왜군에게 격퇴당하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사기가 푹 꺼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지방을 탈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 바로 행주 산성에서의 전투가 되는 거죠. 행주 대첩에서 권유 장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엔 이제 경기도 지방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서울을 다시 또 탈환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휴전이 제한되고요. 휴전에 대한 기간 동안 또 한 번 더 진주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왜가? 그래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전이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13번이 나오는데, 자, 13번. 자, 먼저 순서로 보자면 수군에서 먼저 패전이 나와요. 칠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활약하지만 패전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 소식은 육군에서 들리게 되죠. 직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12척과 수리하고 있는 한 척을 보태가 13척 가지고 130여 척 또는 300여 척을 격파했던 것이 바로 명량 대첩이 되는 것이고. 자, 미안하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날렸습니다. 이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철수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도망가는 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노량대첩이 됩니다. 자, 요 15개 순서만 기억해주면 16개죠. 14번이 2개네, 그지? 자, 이거 저 내용 설명한다고 지금 순서가, 그죠? 숫자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자, 16개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이게 가나 현실인식인데 이걸 좀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봐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볼 때 좀 유연하게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자료를 가을에 보니까 일단 오랑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 같죠. 그러면 이 오랑캐가 누가 됩니까? 청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하나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청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뭐지? 알겠죠? 청에 대한 반감. 이런 느낌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도록 합시다. 나를 보니까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나은 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도를 튼 것만으로 천하제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죠. 지금 뭡니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죠. 청이 오랑캐라 하더라도 그 오랑캐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그래서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보는 순간에 문제가 조금 꼬입니다, 이게. 자, 주화론과 주전론 보면 안 되고, 알겠지? 자, 뭐로 봐줘야 되냐면 북벌론과 북학론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 해설을 적어놨는데, 그래 주전론과 주화론을 보게 되면 그 병자호란에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좀 넓게 보게 되면 보기의 선택지가 좀 자유롭게 보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는 이게 송시열의 글입니다. 송시열이 송자대전에서 적었던 글이고요. 효정이 했던 말입니다. 효정이 북벌이 주장하니까 그래도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송시열의 글이고요. 자, 밑에 놓은 것은 이제 박제가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학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명황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렇죠. 북벌론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송시열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 화양서원입니다. 화양서원 뒤쪽에 만동묘를 설치해가지고 명나라 신종과 의종에게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네, 그걸 이야기한다. 만동묘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창덕궁 안에도 또 대보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노론의 인식과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자, 2번입니다. 북벌에 필요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맞죠? 북벌론입니다. 3번. 화이론에 따라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화이론이 바로 뭐죠? 요게 북벌론입니다. 우리가 화이론이란 말 자체가 중화와 오랑캐로 구분 짓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명분 사상이 강조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중화 사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 중화 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중화가 어디로 넘어왔다? 조선으로 넘어왔다. 조선 중화주의가 바로 뭐다? 이게 소중화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뭐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보다 우리가 뛰어난데 왜 청나라에게 우리가 그 굴욕을 당해야 되냐? 가서 치자. 북벌론을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4번. 청의 중국 지배의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했다. 맞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고요. 청의 중국 지배 현실을 인정해야지만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고 중국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속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시기로 물어봅니다.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도록 할게요. 개미자는 언제 주조가 됩니까? 태종 때 주조가 되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 절은 언제 편찬됩니까? 문종 때 편찬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도첩제는 언제 폐지가 됩니까? 성종 때 폐지가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소원 사회액은 바로 뭐냐면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이왕의 건의를 받아 들어가지고 주세붕이 세웠던 백운동 서원을 소수소원으로 사액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다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힌트가 될 만한 게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재물은 우물과 같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게 우물론입니다. 누구의 글입니까? 박제가의 글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박제가, 이덕무, 유두권 같은 사람들은 규장각의 검서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는 한번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어려운 거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4번입니다. 가는 뭘까요? 5조에 보니까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둔달아 놓으죠. 재물포장입니다. 이모곤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를 보니까 나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 4조를 한번 볼래요? 4조를 보니까 일본 공관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신축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새로운 기지와 방어구를 교부하라는 말이 나오죠. 즉 땅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영사를 짓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 영사관이 2번 불탑니다. 이모곤란 때 1번 불타고 그다음 갑신년부 때 1번 불타죠. 근데 이모곤란 때는 군사를 두겠다는 이야기고요. 재물포자약 때. 그 다음에 한성조약 때는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성조약이 됩니다. 그러면 갑신정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사이네요. 그럼 82년부터 84년 사이를 물어봅니다. 1번, 통리기무 아문이 철폐되었다. 통리기무 아문은 언제 철폐가 됩니까? 흥성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철폐가 되겠죠. 그래서 일목논란이 발생하고 바로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흥성대원군에서 이제 철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목논란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물포장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지? 그래서 이제 가 이전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 멜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됐다. 자,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일목논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청에서 정치 고문으로 마젠창과 외교 고문으로서 멜렌도르프를 파견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됐다. 이건 갑신정변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고요. 부들러가 영사의 중립을 선언했던 것도 갑신정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15번입니다. 관제를 발표했던 정부의 정책입니다. 힌트가 될 만한 게 중추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조를 보니까 중추 대황제란 말이 나와요. 자, 대황제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시기라고 보는 거죠? 대한제국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의원 반수는 정부에서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반수는 인민협회에서 추천한다고 합니다. 즉, 관 대표, 민 대표로 중추원을 구성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뭐다? 의회식 중추원 관제입니다. 중추원을 지금 뭐로 만드는 거냐면 의회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냐면 여기 주목 한번 해볼래? 중추원이든 뭐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알겠지? 근데 결론은 뭘 만들겠다는 이야기야? 요겁니다. 요거 의회를 만들겠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이거는 이름이 중추원의 이름이 뿌리기 때문에 별 의미 없어요. 대신 여기에 이제 관 대표, 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하자? 실현해 나가자는 이야기잖아. 입헌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의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독립협회입니다. 자, 의회 설립을 주도했던 것은 독립협회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독립협회 찾아주면 되겠죠. 아, 근데 발표했던 정부야. 자, 이게 친구들 봐. 이게 언제 발표가 되죠? 관민공동회 때를 기억해 주면 되는데 1898년입니다. 8년에 의회식 중추원 관제가 마련되고, 그럼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독립협회가 나왔던 시기니까. 그렇죠.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만있어. 내가 방금 좀 어렵게 읽었네. 대황제 가지고 바로 문제 풀면 되겠네, 그지? 자, 대황제 화살표. 대한제국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난 독립협회 물어보는 문제인 줄 알았어. 아니, 해설을 할 때는 있잖아. 해설할 때 막 정신없이 해설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막 수업하고 있잖아. 갑자기 또 받아들이니까 다른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 미안하다. 하여튼 위에 정부를 물어보네. 대한제국 정부와 관련돼 있죠. 자, 그럼 대한제국 정부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경무청을 신설했다. 자, 경무청이 창설되는 건 언제 창설됩니까? 가보 1차 개혁 때 창설이 되죠.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가보 몇 차, 무슨 개혁입니까? 을미개혁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지방재판소, 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가보 2차 개혁이죠. 그럼 전부 다 대한제국 이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수민원을 설치했다. 이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모를걸요? 내 교재도 없는데. 다른 선생님들 교재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뭐다? 가려버리지. 근데 1번, 3번에 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다? 그때 4번을 짓는 거예요. 자, 수민원 막 체크해놓고 막 외우고 있습니다. 수민원, 이민정책, 대한제국 정말 중요하네. 확 외우죠. 향후 10년 동안 놓을까 안 놓을까? 안 놉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건 버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답을 고르는 데 문제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렇게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수민원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놨습니다. 자, 수민원 같은 경우는 1902년에 만들어졌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190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어디까?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제가 이제 기본서에는 하와이의 이민에 대해서 쫙 적어놨는데 공식적인 첫 이민입니다. 그걸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수민원입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옮겨 나가고 그다음에 이민에 나가는 그런 정책들 전부 다 여기서 담당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가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입니다. 가는 1조로 보니까 대한제국 정부는 노조 일본인 한 명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했습니다. 이건 누구가 됩니까? 메가타가 되는 거죠. 바로 재정 고문을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 관리를 등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으로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맞죠? 메가타를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했다. 자, 러시아 용암포 점령은 러일 전쟁 발발 이유가 됩니다. 러일 전쟁 직전에 압록강 앞에 있는 용암포에 러시아가 이제 이거를 불법적으로 조차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점령해 버려요. 이에 반발해가지고 일본과 외교적으로 충돌했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러일 전쟁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봐봐, 제1차 한일협약은 러일 전쟁 직전입니까? 직후입니까? 직후니까, 그지?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것이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러일 전쟁 발생 전에 발생했던 용암포 점령 사건과는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디귿.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맞죠? 정밀철조약 체결되고 난 다음에 부속 각서로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해외 특사를 파견했다. 해외 특사 파견은 정밀철조약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해외 특사를 파견하고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 다음에 정밀철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군대 해산하고 정밀유병이 나오게 되는 이 순서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나오죠?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을 합니다. 이게 힌트가 되겠죠. 밑줄입니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6년이 됐던 것은 몇 차 조선교육령입니까? 2차 조선교육령이죠. 1922년에 나왔던 2차 조선교육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년대로 찾아주면 되겠죠. 1번입니다.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이건 1908년에 발생했던 것이고요. 자, 2번. 조선어가 선택과목이 됐다. 선택과목이 됐던 것은 38년에 제정된 3차 조선교육령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다. 이게 24년에 설립됐죠. 답은 3번이 되고요.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됐다. 그 국민학교령이 나왔던 것은 1941년입니다. 그래서 40년대로 가져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8번.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나오죠. 한국광복군 창설을 말합니다. 1940년에 창설이 되죠. 그럼 40년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될 때 볼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1번. 충칭에서 활동하는 한국독립당 당원들. 맞죠? 한국독립당이 언제 창설이 됩니까? 1940년에 창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광복군이 또 창설되는 거거든요. 한국독립당은 당시 있었습니다. 40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고요. 2번 한국광복군에 의해 합류를 선언하는 조선의용대 군인. 그래서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일부 세력이 1942년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볼 수 없고요. 건국광령을 발표했던 것은 1941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나오죠. 주석, 부주석제가 나왔던 것은 44년에 있었던 5차 개헌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조선 상고사 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신민족주의란 말이 나오죠.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민족주의 역사학이 되는데 그 중에서 조선 상고사 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몰랐다 하더라도 또 밑에 보니까 극자와 국구를 배격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40년대에 대표적인 중도 세력 중에 한 명인데 신민족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굽니까?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1번입니다. 한국민주당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송진호와 김성수에 대한 이야기죠. 2번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의장이 됐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원합작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남조선 과도 입법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의장이 됐던 인물은 김규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독립적성중앙협의회 회장에 추대됐다. 이승만의 조직이죠.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했다. 맞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과 안지영이 만들었던 조직이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시정연설을 했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힌트가 될 만한 게 부정선거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있죠.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던 정부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바로 장면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흔들어 놓기 위해서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막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아까도 강조하지만 그럼 하나하나 보자고. 화폐 개혁이 단행되었다. 알면 좋죠. 근데 모르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화폐 개혁은 여러 차례 단행됩니다. 이승만 정부 때 2차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폐 개혁이 바로 언제냐면 5.16 군사 정변 이후에 나왔던 화폐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면 정부 때가 아니라 5.16 군사 정변 이후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잡지 사상계가 창간됐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몰랐으면 어떻게 해라? 덮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장준하라는 인물이 있어요.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김구 선생님의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세력과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하여튼 사상계가 만들어졌던 것은 이제 이거는 53년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활동해 갔던 인물이기도 하죠. 자, 몰랐다가 덮어버리도록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자,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발급됐던 것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전에는 50년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뭐 국민권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쓰다가 주민등록증이라는 전국적인 이름의 증명서를 만들었던 것은 박정희 정부 때가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도민증 이래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이죠. 근데 몰랐다 하더라도 덮어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럼 답은 4번은 모르면 안 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장면 정부고, 그다음 이걸 실천했던 것은 박정희 정부 때가 됩니다. 자,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다 알면 좋아요. 다 알면 당연히 좋죠. 근데 다 모른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가지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덮고 소거해 나가면서 접근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